오늘 저 비포 용지 딱 2장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녹화가 끝났을 때 아침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그때 영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한 네. 강의 시작한 지 한 40분 만에 드디어 이제 나폴레옹 등장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방법을 찾습니다. 엄청난 전장 배상금을 갖고 옵니다. 부대를 편성할 때 말년병장을 배치를 하고요. 거의 몽골 기마병과 비슷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야기하면 또 1시간 이상 하겠지만.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오늘은요 대형 스타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로 민수밈의 원조죠. 최고민수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권위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하시죠? 인기를 실감하기엔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 대왕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저희 그 머니올라에는 이거 얼마 만에 출연하신 거죠? 한 1년 만에 출연하는 1년 것 같아요. 만에. 네, 네 번째 MC. 네. 네. 그때 이제 주식 방송, 투자법 이런 위주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저희 이제 최고민수 선생님과 함께 나폴레옹을 통해 본 경제와 금융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기 시작하기 전에 최고민수 선생님의 강의에도 명성을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거든요. 또 한번 이제 말씀 시작하시면 이제 끝내기가 네, 옆구리로 잘 새가지고요. 그래도 네. 또 거기에 대해서도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그 녹화 시작하기 전에도 제작진 분들에게 제가 그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녹화가 끝났을 땐 저녁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저 비포 용지 딱 2장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이게 2장인데 아주 빽빽합니다. 네. 그래서 그 녹화가 끝났을 때 아침이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점심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네. 식사를 좀 든든하게 하고 오시라고 제가 일러 뒀습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요. 제가 배고픕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얘기는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일단 나폴레옹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임용환 선생님은 이제 전쟁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폴레옹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하면 프랑스 사람이라고 알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탈리아 촌놈입니다. 그 코르시카라는 이탈리아 섬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노바라는 도시국가가 이 코르시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르시카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원래 좀 독립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고 또 지역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코르시카 사람들이 독립을 하겠다 하도 제노바 사람들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제노바인들이 프랑스에 팝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 프랑스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 코르시카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으나 프랑스령이 되면서 프랑스에 이렇게 협조적인 사람이 되고 프랑스는 기뻐해서 귀족, 하위 귀족 계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육군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코르시카에서도 나름 그 명망 있는 귀족 그 집안의 자제였겠네요. 원래는 이제 제노바의 귀족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코르시카가 같은 그 령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이제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랑스 말을 일도 못하는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한 10살쯤에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처음에는 이제 외톨이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외톨이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말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을 이제 끼고 살게 되고 그러면서 수학 천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학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렇죠. 수학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포병 장교까지 포병이라는 게 이제 멀리서 포를 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런 물리학도 부분들이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수학 천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똘똘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수학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황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약간 포병들이 조금 약간 엘리트들이 가는 병종 그렇진 않았나요? 원래 수학도 이제 잘 쓰니까. 그 귀족
아주 그 잘 사는 귀족들은 기마병했습니다. 말 타고. 우리 기사의 후손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기마병하고요. 없는 집 자식들이 이제 포병 가는 거죠. 포병을. 예, 그렇죠. 포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도 해야 그쵸, 되고. 그쵸. 그래서 포병보다는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말도 좀 타고, 그다음에 멋진 이렇게 그쵸, 옷도 그쵸. 좀 입고. 그렇죠. 또 기병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포병은 이제 머리만 좋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외톨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포병을 가게 됐던 거네요. 그래서 뭐 이 계속해서 이야기 이제 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별 볼 일 없었어요. 20대 뭐 초반까지. 예. 그러다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런 변혁기를 만나면서 아주 그냥 스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저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던 때 그때 당시 좀 프랑스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막 사치를 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나폴레옹의 그 시기를 말하기 전에 네네네. 세 분의 왕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이제 그 1643년에서 1792년까지 한 150여 년간 그 부르봉 왕조라고 하죠.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왕가 부르봉. 부르봉 왕가의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루이 14세 즉위 바로 전에 독일에서 전쟁이 하나 났어요. 그게 종교 전쟁인데요. 그 루터, 마틴 루터라고 하죠. 우리 이 종교 개혁을 하신 그분이 이제 기존의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부패 예. 그리고 행동들 이런 거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반박문을 95개 조의 반박문을 이제 독일 그 마을에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걷잡을 수 없이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전쟁이 30년간 벌어지고요. 그게 이제 유럽 대륙의 전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신교를 믿는 나라들과 구교를 믿는 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구교는 에스파냐하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인데요. 이 나라들이 막 참전을 하면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임에도 신교 쪽에 붙습니다. 왜냐 에스파냐나 오스트리아가 밉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30년간 전쟁을 하면서 승리는 신교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자유를 갖게 되고요. 프랑스가 이게 이기는 편에 섰네요. 그렇죠. 이기는 편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전쟁이 끝나면서 이 즉위한 왕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왕.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로마 카톨릭과 에스파냐가 지배했던 종교적인 그런 중세 시대가 이제 거치고 절대 왕정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에서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로. 그러니까 때를 되게 잘 만난 분이에요. 루이 14세라는 분이. 그래서 절대 왕정을 가져야 되고 절대 왕정의 특징은 뭐냐면 상비군이 있고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상비군과 관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돈이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전쟁을 하면 한 4개월만 했어요. 4개월 하고 나머지는 농사 짓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전쟁을 하는 이유가 농사 져야 돼서 한 4개월 싸우다가 잠시 휴전, 우리 농사 짓고 이렇게 끝을 봐야 되는데 네. 중간에 야 잠깐 쉬었다가 하자. 그렇죠. 계속 그러 하니까 전쟁이 무기한 길어지는 네, 거죠. 네. 아니면 이제 용병을 사다 쓰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절대 왕정에서는 이제 상비군 뭐 용병도 쓰긴 하겠지만 상비군을 유지를 하고 관료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막대한 그런 재정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짐이 국가니까 루이 14세가 짐이 국가다, 내가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고만장하신 분이잖아요. 권력이 굉장히 셌던 거죠. 그 권력을 한 70여 년간 왕위를 했던 분이에요. 되게 오래 왕위를 했는데 7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1643년에서 1715년까지. 루이 14세가 엄청 오래 살았네요. 그렇죠. 또. 그때 네. 당시에도. 그렇죠. 어릴 때 이제 즉위를 해서 굉장히 70여 년간 이렇게 왕위를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처럼. 그렇죠. 네. 네. 루이 15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분도 거의 한 60년 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4세, 15세 이분이 두 분이 130여 년간 나라를 지배를 했어요. 건강을 어떻게 유지했나? 그래서 대단하다. 루이 14세가 여러 가지 전쟁도 엄청나게 하고요. 주변에 그냥 웬만하면 전쟁을 계속하고 전쟁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요. 사치도 또 심했어요.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 또 가져오고 또 이분이 만든 걸작이 있죠. 베르사유 궁전. 그때 지어진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재무장관이 성을 지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안 입고. 그래서 나는 얘보다는 더 좋은 성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리 근교에 베르사유에 베르사유 궁을 짓고. 그러니까 사치와 낭비와 전쟁과 상비군 이런 모든 비용들을 엄청나게 쓰면서 재정을 거의 바닥을 내요. 저는 궁금한 게 근데 그런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보통 옛날에는 이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 그래서 중상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가 나라의 부다. 그러니까 국민보다는 국가가 금과 은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바로 중상주의고요. 이를 위해서는 금과 은이 밖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막는 거죠. 식민지나 이런 데 약탈해서 일단 많이 확보를 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스페인이 그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가져온 금을 흥청망청 쓰는 거죠. 전쟁도 하고 자기들 사치도 하고 그러면 그 금들이 이제 프랑스로도 넘어가고 영국으로도 넘어가고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그 금을 지켜야 되는데 또 뭐 흥청망청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이 14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의 증손자입니다. 루이 15세. 루이 15세. 네, 증손자예요.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오래 왕위를 하다 보니까 증손자인 루이 15세가 이제 루이 14세가 흥청망청 쓴 돈을 재정을 물려받는데 이분도 힘들어요. 일단 힘든 상태에서 이 재정을 타파하고자 이제 손을 잡은 게 존 로우라고 스코틀랜드 사업가죠.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서 자기의 어떤 그 화폐 정책을 이야기하다가 프랑스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프랑스로 어떻게 영입을 한 건가요? 그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네. 영국에서 쌈질을 합니다. 그 사랑 싸움을 하다가 그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살인자가 도망을 가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도박도 잘하고요. 네. 그래서 도박으로도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랬는데 사랑꾼인데 돈 좀 머리는 밝았던 이런 사람이군요. 아버지가 이제 금세공업자예요. 옛날에 금세공업자는 금을 받고 은행권을 주고 하나의 은행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어떤 금과 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금과 은이 부족하다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금과 은이 부족하면 나라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금과 은이 없는 금과 은과 관계없는 화폐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존 거죠. 로우가요? 존 로우가. 그래서 존 로우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 군데에 이렇게 협상을 하지만 다 실패를 하고 프랑스에 가서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존 로우의 정책. 왜냐하면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만들어 놓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루이 15세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의 이런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가의 부채를 존 로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가 은행을 만들어서 그 국가의 부채를 다 떠안는 대신 그 국가의 그 부채를 없애고 대신 나에게 화폐 발행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랑스한테 그런 제안을 해서 프랑스 그걸 그렇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네 부채를 다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루이 15세 그리고 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이 15세가 5살에 즉위를 해요. 그래서 그의 그 삼촌인 그 삼촌이 이제 그 섭정을 하는 거죠. 대신 정치를 하면서 그 삼촌과 이 존 로우가 되게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이제 존 로우를 이렇게 저 프랑스의 어떤 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은행 설립을 허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존 로우는 이 지폐를 종이 지폐를 이 발행을 하는데 무작정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근거로. 프랑스에 있는 토지를 근거로. 그렇죠. 프랑스의- 토지 담보 화폐? 그렇죠. 토지 담보 화폐를 발행합니다. 토지는 그 금속처럼 변하지 않고 가치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꼭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기반으로 해서
이 근본이제나 은본이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토지를 근간으로 해서 화폐를 만들자. 그러면서 당시에는 엄청 혁신적인 생각이었겠네요. 그렇죠. 케인즈 우리가 학파라고 하잖아요. 케인즈가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화폐 공급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이 대공황을 이렇게 헤쳐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250년 앞선 케인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화폐라는 게 종이 화폐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 화폐인데 뭐 어떤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이런 기반을 특별히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신뢰를 네, 기반으로 국가라는 신뢰도에 기반해서 이 종이를 네. 이렇게 하고 하는 있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존 로우의 사상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상인데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생각이거든요. 뭐 토지를 기반으로 종이를 발행을 하는데 이 종이 발행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한도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우면 무한정 발행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종이를 막 무한정 발행하게 되면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물가가 엄청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이제 돈이 돈 같지 않은 거죠. 네. 이 종이가 뭐라고? 옛날에 금속 화폐는 그 금속, 금을 들고 가면 금 가치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0돈짜리 금화를 갖고 있으면 10돈의 가치를 받는데 이 종이돈, 10돈의 가치라고 써 있는 이 종이돈이 너무 남발을 하면 돈이 돈 같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프랑스의 국채를 이렇게 가져오면 그거를 이렇게 대신 종이돈으로 해서 이만큼의 그 종이돈을 당신이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국채를 막 이렇게 흡수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이 존노가 되게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성공을 그렇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우리가 그 세계의 3대 버블 사건이라고 하는 튤립 버블,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존노의 미시시피 버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국의 남해 회사 버블, 이게 3대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미시시피 버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 종이 화폐까지만 내고 처음에 그 프랑스의 채무를 줄여주는 역할까지만 했으면 굉장히 땡큐인 상황인데 더 욕심을 부렸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금융적인 마인드.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암투가 벌어진 다음에 네덜란드로 넘어가요. 네. 근데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금융의 최고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서 금융공학을 배워서 네. 그걸 이제 프랑스에 써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미시시피 버블을 이야기하면 이분이 이제 미시시피 회사라는 회사의 그 경영권을 받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그 미시시피주를 기반으로 한 회사인가 보네요. 아, 이게 이제 그 루이지애나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루이 14세의 땅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은 이제 미시시피 강이 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집트로 치면 나일강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이주를 해서 이 미시시피 강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미국 딱 중간에 있죠. 그렇죠. 미국 중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 3분의 1 정도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차지하지 않는 땅을 프랑스가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 자체도 적자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 광대한 루이지애나를 개발할 여력이 안 되고 그냥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이제 예, 이야기만 해놓은 거죠. 구획 설정만 해놓은 거죠. 그렇죠. 뭐 그거를 뭐 개발할 그 돈은 없고. 그리고 이 영국 자체도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갈 여력이 안 된 거죠. 워낙 광활하고 일단 그 그쵸. 식민지 자체만으로도 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 식민지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이 미시시피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시피 회사가 이 루이지애나를 개발하면 대단할 거다. 그쵸. 근데 이제 소문을 냅니다. 루이지애나에 금이 발견됐다. 허위 사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허풍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퍼뜨리는군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이제 루이지애나에 사람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누가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죄수들을 풀어주고 전제 조건이 결혼을 해라. 그러고 결혼한 다음에 루이지애나를 가라. 그래서 얘네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 삽을 들고 행진을 하게 해요. 아, 우리들은 루이지애나에 금을 캐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이제 실제로 진짜 루이지애나에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기에 금맥도 있고 금광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끝내면 좋은데 콜옵션을 또 팝니다. 콜옵션이라고 한다면 살 수 있는 그렇죠. 권리죠. 그러니까 네. 작은 증거금으로 굉장히 크게 살 수 있는 이게 이제 이 미시시피 회사 주식을 그렇죠.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기반으로 한 콜옵션. 콜옵션이라는 건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걸 전제로 해서 이 미리 사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콜옵션이 하면서 이 주식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버블을 낳고 거래량이 이렇게 하고. 그렇죠.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뛰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미시시피 회사가 개발을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금도 확인되지 않는 거고. 와,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네요. 지금도 막 어디 뭐 아프리카니 어디 뭐 개발도상국의 제3국에 어디 광산을 개발했다, 어디 광산을 발견했다, 뭐 계약을 맺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막 공시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막 주가도 부양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시피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처음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크게 하고요. 처음에 이제 존 로가 이 미시시피 회사를 낙찰받고 나서 그 주식을 팔 때 자기가 액면가 이하로는 되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거의 뭐 그리고 이 미시시피 회사를 운영할 때 프랑스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의 회사니까 더 이제 신뢰가 가는 거죠. 아니 재무장관인데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적인 그런 회사의 주식 거래를 막 이렇게 조장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프랑스의 왕자 중에 하나가 팔았다라는 소문이 퍼지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95% 정도 폭락을 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막 이 폭락이 되고 이 돈도 휴지 조각이 되고 뭐 이런 그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프랑스 그 루이 15세는 앞으로 종이돈 얘기는 이제 하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종이돈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은행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프랑스 사람들이 안 써요. 대신 뭐 이렇게 무슨 모임, 무슨 보관 뭐 이런 식의 은행 대신에 그런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루이 15세는 존 로에 의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화폐도 있었잖아요. 그 미시시피 회사 그 사건 이전에 또 존 로가 했었던 네네. 그것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미시시피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그렇죠. 이제 종이돈이 그러니까 기존에 아. 있던 이제 종이돈을 유통하면서 금화들은 다 이제 바꿔줬어요. 앞으로 금화 쓰지 마라. 종이돈으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종이돈의 그, 네. 그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 무너져 버렸구나. 그렇죠. 종이돈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 그 엄청나게 남발을 계속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이제 루이 15세가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16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손자들만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불쌍하네. 네, 그러니까 1643년에서 1774년까지 두 명의 왕이 100 몇 년입니까? 130년을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경제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이 루이 14세와 루이 15세가. 그래서 루이 16세는 사실 그 할아버지들이 망쳐놓은 경제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여기서 또 깡짜를 부립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을 해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미국이 이제 그 원래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 아메리카 북부 대륙을 서로 선점하려고 싸우다가 프랑스가 이 본토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서도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밀렸고 이제 거의 이제 북아메리카를 손 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스턴 차 사건 이후로 미국이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걸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영국의 어떤 이 제도화된 그 군인과 그 식민지의 그 민간인과의 싸움은 경쟁이 안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안 입고 온 거죠. 네, 우리가 먹으려고 했는데 영국 애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군 아니 그 식민지군 도와줘야겠다.
독립군 편을 들어야 네. 되겠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 수밖에 없는 뭐 거잖아요. 대서양 건너야 되고 전비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루이 16세가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면서 국가가 파산났어요. 그래서 모라토리엄이라고 하죠. 우리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라고 하면서 두 손을 들어요. 이거를 할 수 없으니 방법은 귀족과 성직자들이 좀 돈을 내달라. 세금 좀 더 많이 내라.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원래 세금을 안 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네도 세금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왜 내? 그리고 세금을 내는 건 의회에서 내도록 옛날부터 얘기가 돼 있었어. 삼부회라는 데에서 내도록 돼 있어. 세 개의 그 단체, 그러니까 귀족, 성직자, 그리고 평민이라고 하지만 부르주아죠. 상당히 부자들의 평민들이 모여서 이 삼부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삼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루이 16세 때. 그런데 이제 삼부회 소집하기 전에 평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도 세력도 좀 커지고 했는데 숫자 좀 늘려줘. 귀족하고 그 성직자하고 숫자가 비슷하게 맞춰줘. 그 3부회 안에서 그 네. 의결권을 좀 비슷하게 줘라. 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너네 50%, 우리 50% 하자. 그래서 루이 16세가 그렇게 해. 라고 해서 인원을 늘려줍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두 당 결정을 하게 되면 이 평민들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루이 16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야, 성직자 한 표, 그 다음에 귀족 한 표, 평민 한 표. 그렇게 해서 집단의 한 표를 종합해서 표결을 해라. 그러면 2대 1이잖아요. 그쵸. 평민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평민에게 내라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평민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의회를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군요. 그렇죠. 테니스 코트에 가서 이제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여기서 말을 잘 들었으면 좋은데 이제 강경 진압하려고 하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쳐들어가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무기 일어나게 같은 거.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결국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이 됩니다. 뭐 프랑스 혁명 이야기하면 또 1시간 이상 하겠지만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 7월 14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어나면서 10년 동안 공포 정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없어졌잖아요. 왕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 그동안의 막 세력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왕당파라고요. 예. 귀족 중심으로 해서 성직자와 귀족 중심으로 해서 야, 왕이 없어졌지만 왕권이 최고야. 왜냐면 기존의 기득권층이잖아요.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왕당파와 혁명파가 네. 이제 그래서 대립을 이제 하게 되는군요. 결국은 이제 이 보면 입센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도의 이 혁명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 이합 집산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건 공포 정치다. 일단 공포스러움을 느끼면 그 누구도 반란이나 이렇게 세력화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일단 죽여놓고 보자. 그래서 공포 정치로 막 죽여댑니다. 반대파들을. 그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그렇죠. 그 혁명파의 수장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로베스피에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극단적인 애들 중에 그 한 명이었는데 결국 이제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애들은 죄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온건한 애들은 다 죽게. 왜냐면 자기의 그런 공포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혁명파들은 자기들의 지지 세력들이 시민들 아니었어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그 혁명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네. 그 힘으로 밀고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세력을 얻은 다음에는 자기의 반대파들을 숙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당 독재, 1인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다 숙청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혼잡스럽고 또 중요한 건 프랑스 대혁명이 나니까 이 왕권이 무너졌잖아요. 주변에 있는 뭐 에스파냐나 오스트리아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도 유럽은 다 거의 막 혈연 관계, 친척 관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프랑스 왕이 그렇게 돼버리면 처형이 돼버리면 뭐야 저거
자칫 저거 그냥 보고만 있었다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도? 라고 생각해서 프랑스 정치에 굉장히 개입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까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가 했는데요. 이 그 왕비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딸이거든요. 근데 합스부르크가 따지고 보면 에스파냐와 오스트리아의 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여기서 단두대 했으니 그리고 처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났을 때도 구해줘야 된다.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안에서는 공포 정치와 뭐 경제가 다 무너져 있고요. 밖에서는 이렇게 10여 년간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반 프랑스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웅이 필요하다. 나라를 그냥 이렇게 확 휘어잡을 화끈한 뭐 지도자 화끈한 지도자 없을까? 그러니까 이 공포 정치로 계속 사람들을 심지어는 로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이 의심되는 사람까지 단두대로 가겠다라고 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이 그 혐의가 완전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혐의만 있으면 그냥 일단 보내서 딱 봤는데 날 째려봤어. 쟤 저기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쟤 죽여. 궁예네 궁예. 프랑스 궁예. 네, 그래서 뭐 매일 그냥 단두대 하고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물에 수장을 시키거나 대포를 쏘거나 해서 막 엄청난 인원들을 계속 그냥 이렇게 살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많이 사람 죽이면 그게 옆에 측근에서도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밖에서는 침략을 해, 안에서는 사람을 죽여.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때 영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군요. 그 프랑스 혁명 10년 만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강의 시작한 지 한 40분 만에 드디어 이제 나폴레옹 등장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나폴레옹 이제 드디어 등장했는데 네. 좋아요. 나폴레옹이 이제 등장했는데 당시 상황 완전 경제적으로 완전 파탄이 되어 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바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오려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나폴레옹은 어떻게 그런 불안한 국내 상황을 좀 잠재우고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나요? 일단 그 혁명 정부도 집회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 사람들 집회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본위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금이 없잖아요. 은도 없고. 그러니까 금속 화폐를 기준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선심성 정책도 많이 펼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아시나라는 그런 그 화폐를 아시냐라는 집회 이게 어떤 집회였습니까? 아시냐 집회. 그래서 아시냐라는 집회를 발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저번에 존노는 이제 그 국토, 토지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담보로 이제 화폐를 발행했죠. 근데 혁명 정부는 기존에 이제 그 자기들의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고 그 반대파들의 토지 그리고 귀족들, 성직자들 이런 거 다 뺐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토지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만듭니다. 뺏은 거를 가지고 왜냐면 뺏은 게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혁명 세력이 몰수한 교회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귀족의 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뭐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어쨌든 농토에서는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거기서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담보로 지폐를 발행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혁명 정부 당시에 세입이 한 5억 리브르 정도 됐대요. 근데 세출,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6.3. 세출이 좀 더 많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적자 정부였던 거예요. 여기 부채가 36억 리브르. 아, 부채가. 네. 그러니까 1년마다 1.3억 리브르가 계속 쌓이는 거죠. 네, 그 이자만 내도 엄청난 그러니까 혁명 정부 자체도 이 파탄난 프랑스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몰수한 그 교회나 이런 자산을 근간으로 해서 지폐를 또 내놨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는 이유가 엄청나게 발행해요. 엄청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엄청나게 발행을 하니까 또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누구죠? 아까 그 로베스 피에르.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로베스피에르 공포 정치 했던
그분이 최고 가격제라는 걸 또 공포를 합니다. 이 이상은 팔지 마. 인플레이션이 심한데도 이 이상은 팔지 마.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안 지켜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걷잡을 수 없이 물가 폭등이 나고요. 뭐 4년 만에 130배가 물가가 올랐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결국 이 혁명 세력의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한 이 종이 화폐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이 혁명 정부가 이제 그 토지 담보로 지폐 발행해서 인플레이션 난 상황은 아직 나폴레옹이 정권 잡기 전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가 파탄난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나서 나폴레옹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종이 그러니까요. 지폐를 발행해서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금은도 없고. 네.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침략이라는. 주변에서 뺏어오자. 침략해서 네. 우리가 이제 돈을 뺏어오면 된다. 그렇죠. 야, 이거 그래서 이분이 그 미리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오스트리아하고 이탈리아를 침략해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전장 배상금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약탈 경제네요. 그렇죠. 우리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이네, 거란. 그렇죠. 금과 은을 뺏어와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금과 은이 있으니까 이 금, 은 본위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신박한 그 경제 논리인데. 그렇죠. 원래 그 뺏어오면 된다. 원래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도 실약선이라고요. 네. 그 해적선을 맞아요. 예,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그 드레이크? 예, 예. 존 드레이크인가요? 예. 예, 그분을 통해서 그 불을 추적했죠. 예, 스페인 함대를 네. 이렇게 뺏어갖고 한 거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맨 처음 출범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포르투갈 함선을 뺏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기반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프랑스 은행이 되는 정부의 중앙은행이 되는 프랑스 은행을 설립을 하고요. 전쟁에서 가져온 금은으로 이제 지폐하고 무관한 그 금, 은 본위제를 하면서 좀 경제적 안정을 이제 종이돈이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그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무한정 발행했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 발행량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런 보유량이 제한되어 있는 금과 은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니까 무한정 발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비슷해진 거죠. 아. 뭐 영국이라든지 네.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랑 비슷하게 이제 프랑스도 이제 살만해졌네 뺏어와서 뭐 이렇게 된 좀 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호를 하겠어요. 뺏어와서 국민적 영웅이 되니까. 그리고 일단 뭐 전쟁 이기면 당시에 진 거보단 좋잖아요. 네. 멋있게 막 개선식도 하고 그러면.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 우리가 로베스피에르가 이 어쩌? 나폴레옹을 장군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변방의 그냥 일개 대위였는데 이 로베스피에르 동생과 나폴레옹이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낙하산으로 좀 전쟁에 꽂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포병장교라서 네. 다른 그 옛날 전쟁은 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압도적인 그 전투력을 보여주고 이 혁명 정부에 굉장히 이제 인기를 받으면서 20대의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낙하산이지만 그 능력 있는 낙하산. 그렇죠. 이었으니까 뭐 가능했던 그러니까 거네. 다른 낙하산들은 뭐 내과 의사 출신의 군인, 뭐 조리사 출신의 군인 이랬는데 얘는 포병장교 출신의 군인이다 보니까 전술이 이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하나 더 잘한 건 프랑스 법전 체계를 민법 체계를 완성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 민법의 어떤 기본이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루이 시대 부르봉 왕조 시대는 왕이 맘대로 그리고 혁명 정부는 혁명 정부 맘대로. 근데 이제 이 어떤 나폴레옹은 법 체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법처럼 우리도 이 법에 따라서 죄수도 좀 처리를 하고 이 왜냐면 이 혁명 정부는 그냥 무조건 재판하면 사형이에요. 쟤 죽여. 쟤 죽여. 뭐 그러니까 이 혐의에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발장이 빵 몇 개 훔치고 몇십 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성을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죠. 했는데. 네. 빵 몇 개 훔쳤다고 그렇게 몇십 년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법 체계를 완전 정비하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흔히 그 영미법 대륙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륙법의 기반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어떤 경제도 잡고 법치 체계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안정을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나폴레옹이 만든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좀 신박한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뺏어오면 된다. 근데 이거에 큰 전제가 있잖아요.
군대가 세야 된다. 그렇죠. 이겨야 된다. 왜냐면 이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져서 못 뺏어오면은 이거 난리 나는 건데, 나폴레옹 군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건데, 나폴레옹 군대가 강했던 이유, 아까 포병 얘기해 주셨지만 뭐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일단은 나폴레옹이 그 군인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군인 출신이고 또 육군사관학교를 11개월 만에 졸업한 우등생이고 수학 천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군대의 어떤 개선에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일례로 그 부대를 편성할 때 앞에 병장, 우리 소위 말하는 말년병장을 배치를 하고요. 맨 앞에다가? 뒤에 신병을 배치를 한. 엄청 싫을 것 같은데. 이게 별거 아닌데 원래 전쟁을 나서면 신병이 맨 앞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덜덜덜 떨고 안 되죠. 그게 진영이 이제 무너지죠. 이게 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장들이 앞서서 하라는 건 이제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력 배치도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뭐 편제도 좀 바꾸고 뭐 이런 전쟁사 측면에서의 특징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혁명 정부가 하나 잘한 게 있는데 그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젊은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에 150만 모병제 150만인데 150만? 네.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프로이센이 8만, 러시아가 20만 정도 됐으니까 인해 전술이 가능한 거죠.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렇게 군인이 많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좀 사람의 가치를 좀 소중히 안 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일단 한 150만 정도의 그런 대군이 있어서 뭐 이 그 육군의 그 인력이면 그 어디 가서도 싸워볼만 하잖아요. 나폴레옹 인기가 많았나 보네요.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이 150만의 군대를 만들려면 그만큼 그 국민들도 응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응해서 더 입대를 이제 하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쨌거나 나폴레옹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왕이 싫어갖고 왕을 이제 떨어뜨리고 그 이제 의회 정치를 하려고 했더니 일당 독재를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힘센 나폴레옹이 군인이 나서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금도 갖고 은도 갖고 오니까 쟤가 전쟁을 하는 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제 약탈로 네.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참전한 군인이 그러면 거기서 현지에서 좀 약탈한 건 자기한테도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사실 그 중세 시대 이전에는 3일간 약탈이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면 3일 동안 모든 것들을 약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줬는데요. 뭐 그 역사적으로도 뭐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다 뭐 그런 거 맞아요. 해오지 사실 않았겠을까요? 다 주머니들 있으니까 뭐 조그마한 뭐 이런 귀금속 같은 것들 주머니에 네. 넣어놓고 그걸 다 일일이 검사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약탈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조달.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만 뺏는 게 그러니까 뭐 금과 은만 뺏어 오는 게 아니라 이 식량을 현지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자체가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몽골 기마병과 비슷한 거예요. 군장에 뭐 그냥 빈 도시락만 챙겨가면 되는 그렇죠. 거죠. 도시락하고 숟가락이랑 젓가락, 네, 보온병만 갖고 가면 젓가락 되는 안 거죠. 쓰지. 이제 숟가락, 포크만 네. 챙겨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 가서 약탈을 되게 이베리아 반도에 가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전쟁 영웅보다는 침략자, 살인자로 그 나라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보급을 편하게 가니까 좋은 게 빨리 갑니다. 그렇겠죠. 기동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먹어야겠다. 네. 더 빨리 그래서 가고. 가서 이제 모든 걸 잡아가지고 먹게 되고.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몽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그 곳에 가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거를 물에 끓여 먹는 고기를 물에 끓여 먹는 게 이제 샤브샤브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프랑스의 군인들도 약탈 보급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못 볼 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뭐 물건 안 주면 그 자리에서 막 직결도 하고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한 프랑스군이 빠른 기동의 승부수를 보이면서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보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때 나온 게 통조림의 원조인 병조림이 나옵니다.
장기화된 전투에서 병사가 굶주리니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상금을 거는데 왕의 몸값 정도. 옛날에는 전쟁에서 그 왕을 죽이기보다는 왕을 사로잡는 게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사로잡고 얘 돌려줄 테니까 몸값 내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몸값을 이렇게 걸고 우리의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병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다고 했더니 제가 전 그 사장님께서 이 개발을 합니다. 일종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던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 와인병 그거를 녹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와인병 안에 음식을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병조림을 밀폐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렇죠. 밀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병조림을 개발을 하고 이게 이제 1등을 했는데요. 문제가 들고 다니다 막 깨집니다. 유리라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 그 양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게 통조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통조림이 발달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게 바로 나폴레옹의 어떤 그런 철학과 그 군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궁금한 게 아까 군대가 이제 150만 명이나 되고 아무리 이제 현지 조달을 한다고 해도 초반에 어떤 그 전비를 좀 마련은 해서 가야 되잖아요. 돈은 어떻게 일단 마련했나 그게 궁금한데요. 돈은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전에 일단 전쟁에서 많이 또 좀 뺏어왔고요. 가장 포인트가 이제 전쟁 배상금이에요. 결국은 없는 살림에 그냥 없이 갔지만 우리는 인구는 많아, 군인은 많아. 일단 시비를 걸어서 침투를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숙식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돈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게 두 분한테 두 분이라고 하긴 그렇죠. 두 군대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첫 번째는 히틀러. 그래서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 근간에는 영국과 프랑스, 특히 프랑스가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배상금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걸 막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초인플레이션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못 살겠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뺏어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히틀러가 야, 우리 부강한 이 독일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전쟁 배상금을 노린 게 이제 히틀러고요. 맞아요. 당시도 독일도 인플레이션 엄청 심각하고 식품 하나 사려고 해도 수레로 돈 끌어야 되고 공황 상태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전쟁으로 해결하자. 이 나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 네. 그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존왕양이라고 해서 이 기존의 교토에 머물러 있던 천황을 도쿄로 옮기고 이 굉장히 이 서구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처음 전쟁을 한번 벌인 게 이제 청일 전쟁. 청일 전쟁을 벌여봤더니 청나라가 엄청난 배상금을 주는 겁니다. 아, 전쟁은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이 뻑하면 이제 이 대드는 거죠. 그래서 청일 전쟁도 하고 러일 전쟁도 하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 근간에는 그래서 그 일본의 총리가 민간인일 때 그 군인들이 그 민간인 총리를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군인 총리가 하면서 전쟁하는 국가, 배상금을 받는 국가가 되면서 돈이 이꼬르 경제다.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니 근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 배상금 져서 진 나라가 또 전쟁 배상금을 꼬박꼬박 또 잘 줬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졌어요. 그러면 졌고 나 모르겠고 나 뭐 돈 없어 배째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뭐 그걸 또 꼬박꼬박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무슨 조약 이런 게 대부분 그 뒤에는 돈을 이만큼 줄게. 뭐 이런 그 협약을 맺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치 또 안 줄 수 없게 또 만드는 것도 있겠죠, 사실. 그 조약 그 과정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살기 어려우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이제 독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특히 군인들이 뭐 나와서 이렇게 일당 독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1인 독재죠. 네. 히틀러와 일본, 나폴레옹의 사례를 이제 전쟁 배상금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벤치마킹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합니다. 그렇게 파리를 점령하려고 독일이 노력을 하다가 못하다가 1차 세계대전 때는 파리를 점령을 못하거든요. 못하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한 다음에 이 나폴레옹의 무덤을 갑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훼손하지 마라.
나폴레옹 무덤이 파리에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무덤은 훼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히틀러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자신의 된 거죠. 아이돌이었네요. 네, 야 이거 그 건들지 마. 네. 네, 그래서 나름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네. 안타깝네도 일본은 나폴레옹의 사례를 따라해서 청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재미 봐서 동아시아에서 그 제국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러시아를 이긴 나라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그 러일 전쟁.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일본이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본이 전쟁 배상금을 노리고 러시아랑 붙었는데요. 배상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요? 네, 러시아는 휴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너네랑 전쟁 안 할 테니 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 좀 내려놓고 그럴게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난 거지. 그래서 일본이 사실 러일 전쟁 결과 손해 봅니다. 그러네요. 그거 네. 전쟁 배상금 받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극심한 경기 불황이 오고요. 그 여파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뭐 2차 세계대전도 뭐 1, 2차 세계대전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 국가가 과거에는 하나의 굉장히 큰 어떤 넓혀가는 메리트 있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경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정권을 잡는 그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 잠깐 여기서 끊고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영국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 있죠. 존 왕이라고요. 이 존 왕은 1세에서 끝나요. 그냥 존 왕이에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존이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분이 별명이 실지 왕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잃은 왕이에요. 그 아버지 때에서 프랑스 영토의 반절이 영국 땅이었거든요. 그걸 물려받고 존 왕이 계속 전쟁하다가 그리고 이 프랑스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다가 땅을 거의 다 잃어요.